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지난 7월 멕시코 대선에서 진보 성향의 후보로는 멕시코 역사상 최초로 당선된 오브라도로 대통령이 지난주 토요일 취임했습니다. 서민정책과 원주민 권익보호 등 인권정책을 전면에 내세워 지난 대선에서 압승한 그의 취임 일성은 신자유주의 종식이었습니다. 이렇게 진보적 당선자가 제3세계에서 나올 때면 국내 언론이 습관적으로 쓰는 표현이 있습니다. 반시장 정책의 시장이 우려한다. 이런 표현 매우 편파적이죠. 보수 정권의 친기업 정책을 이야기하며 그 반서민 정책을 서민들이 우려한다. 이런 표현 본 적 있으십니까? 이런 표현은 안 씁니다. 그런데 왜 그 역은 성립하는가? 어느 나라나 진보 정권이 보수 정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기업에 불친절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기업이 불편하다고 반시장인가요? 시장에 기업만 있습니까? 시장 질서에 위배되는 건 반소비자이기도 합니다. 왜 반소비자라는 표현은 없습니까? 기업은 시장의 한 요소에 불과하죠. 기업이 불편한 건 그냥 기업이 불편한 겁니다. 반시장이 아니라. 기업과 시장을 그렇게 동일시하는 건 기업의 불편한 것을 시장의 나쁜 것으로 둔갑시켜 시장에서 돈 벌고 싶으면 기업을 불편하게 하지 말라는 일종의 협박인 거죠. 그런 걸 자본의 수작이라고 한다. 김어준 생각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예. 제가 이건 멕시코 기사 읽다가 갑자기 생각나서 거기에 반시장 정책, 반기업 정서 이런 표현들이 등장하는데 이런 말은 기업이 만들어낸 거예요. 혹은 네, 주로 경제지가 그런 보도를 하고 그렇죠. 있더라고요. 또는 뭐 그 기업의 자본 논리에 동참하는, 복무하는 언론이 만들어낸 거죠. 예. 시장이라는 단어 뒤에 숨는 거죠, 기업이. 그래서 기업 불편하게 만들면 반시장이라고 사기를 치는 건데 이게 사기인 것이 분명한 것은 삼성 바이오로직스 것만 봐도 아주 여실히 드러납니다. 시장 천국, 자본주의 본산, 미국에서 삼성 바이오로직스 정도의 분식회계면 공중분해됐어요. 예. 과거 엔론 사태라는 것들이 있었었는데요. 예. 왜냐하면 충분히 예측 가능한 일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바이오로직스가 한 게 시장의 질서나 규칙을 철저히 무시한 거 아닙니까? 이게 반시장이에요. 반시장. 근데 거기에 우리 보수주의나 경제진 또 얼마나 관대합니까? 시장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보수주의나 경제지가 말하는 반시장, 반기업 하는 거는 진짜 자본주의, 시장주의하고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냥 친삼성, 친재벌 의미하는 거지. 어쨌든 멕시코 대통령 취임식 뉴스 읽다가 갑자기 그 표현이 목에 딱 걸려서 제가 언급했는데 멕시코 대통령 주목할 만한 사람입니다. 네,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대통령이라고 하는데요. 이름이 꽤 깁니다. 이름 예. 진짜 길어요. 예, 여기 이방카 북한 김영남 위원장 우리나라에서 아마 강경화 장관 예, 그렇죠. 스페인 국왕도 갔고 굉장히 세계적으로 주목을 끄는 대통령이거든요. 왜냐하면은 멕시코는 독립 이후에 진보적 대통령이 처음 나왔어요. 거의 네, 90년. 89년만이라고 합니다. 100년 만에 거의 처음 나온 거의 100년 만에 최초의 정권 교체이기 때문에 예. 뉴스공장에서는 멕시코 이야기 좀 앞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요. 네,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연내 답방은 가능성이 열려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아르헨티나에서 뉴질랜드로 가는 전용기 내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기자 간담회에서 문 대통령이 밝힌 바인데요. 또한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지금 북미 간의 비핵화 대화에 대해서도 아주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모멘텀이 될 것이라는 점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같이 인식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그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에 지금 기대를 걸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교착 상태니까. 네, 북미 관계가 계속해서 제자리 걸음이기 때문에요. 예. 모멘텀이 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다라고 보는 인식입니다. 그 막혔을 때는 항상 우리 남쪽이 뭔가를 푸는 역할을 했는데. 네, 특히 탑다운 방식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답방, 뭐 북한에서는 답방한다고 해서 미국이 당장 대북 제재를 풀어주겠는가라는 인식 또는 뭐 그래서 반대하는 실무자들도 있을 텐데
원래 실무자들은 좁게 봅니다. 이게 북한이 미국과 협상하고 있지만 미국만 바라보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결국은 세계를 상대로 한 이게 외교전이거든요. 답방은 김정은 위원장이 약속을 지킨다는 이미지 그리고 남북 관계는 굉장히 우호적이라는 어떤 메시지 이런 걸 전 세계에 보여주는 거니까 이런 뉴스는 뭐 예를 들어서 미국의 일반 국민들한테도 굉장히 긍정적인 뉴스거든요. 예. 미국 국내 여론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고 나머지 국가들에 대해서도 좋은 영향을 반드시 미칠 거라고는 보는데 그래서 저는 당장 미국과의 관계만 보지 말고 미국과의 관계도 영향을 준다고 봅니다. 일반 국민들한테는 보지 말고 왜냐하면 이런 뉴스는 굉장히 세계적인 뉴스고 네, 선순환을 이끌어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될 거다라고 미국만을 상대로 생각하지 않는 행보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은 할 수 있어요. 예, 저는 이게 맞다고 생각은 하지만 철저히 김정은 위원장이 결정할 일이죠. 예. 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도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 위원장 결단에 달려있는 문제다라고 하면서요. 결국 결단에 달려있다라는 이야기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건 뭐 미국도 마다할 이유가 저는 트럼프 대통령도 마다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서 물꼬가 트이면 이야기가 잘 될. 왜냐하면 지금 북한에서 그 폼페이오 장관과의 고위급 회담도 지금 계속 연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답이 잘 없고 그러니까 미국도 필요하다고 생각할 텐데 북한의 우려는 그렇게 만나봐야 대북 제재라고 하는 완화라고 하는 본인들이 얻을 거 얻을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겠지만 지금은 그런 돌파구를 마련해야 할 상황인 것 같은데 김정은 위원장이 그걸 한다면 대단한 결정이죠 사실은. 예. 김정은 위원장 스타일상 가능성이 조금은 있다고 봅니다. 시간이 없지만. 자, 그런 뉴스가 많이 나왔습니다. 예. 네, 그래서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런 이야기도 했다라고 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 함께 남은 합의를 다 마저 이행하기를 바라고 김 위원장이 바라는 바를 이루어주겠다라는 이야기도 했다고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전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게 이루어주겠다 하는 바가 대북 제재 완화인데 대북 제재 완화에 대해서 딴 건 지금 얘기 안 합니다. 근데 그걸 정말 줄 건지 그런 이야기가 나와야 사실 움직일 수 있는데. 네, 물론 문재인 대통령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반드시 제재 완화나 해소만을 뜻하는 것은 아니고 한미 군사훈련 연기나 축소, 인도적 지원, 그리고 정치적 선언으로서의 종전 선언 등도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제 남북이 하는 경협, 뭐 예를 들어서 금강산이나 개성공단이나 혹은 철도 도로 연결 여기에 대해서라도 전면적으로 제재 예외 조치를 해주면 그건 돌파구가 됩니다. 근데 지금 그것도 쉽게 안 해주고 있으니까요. 그런 약속이라도 최소한 하든지요. 자, 그런 게 쟁점입니다. 과연 뭘 미국이 줄 것인가, 뭘 얻어낼 것인가, 어떤 약속을 받고 올 것인가. 근데 이제 시간이 너무 없어서 17일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출죽이라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요. 예. 12월 17일이. 예. 그러니까 17일에는 북한에 있어야 할 테니 그 전에 오든가 후에 와야 되는데 그 후면 18일부터 20일까지 그러니까 그 마지막 전주. 마지막 주는 크리스마스 있고 어쩌고저쩌고 하면 다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전주밖에 없어요. 아니면 17일 이전. 굉장히 촉박합니다. 만약에 우리 정부에서는 이미 올 경우에 대한 준비는 계속 하고 있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경호와 안전 문제에 대해서 가장 걱정이 많을 것으로 안다면서 문재인 대통령도 말하고 있는데요. 그에 대한 준비는 되어 있다라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결정만 하면 되는 건데요. 12월에는 아마 그게 가장 큰 뉴스가 되지 않겠는가. 자, 다음은요. 네, 북미 정상회담 관련된 소식도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2차 북미 정상회담이 1월이나 2월에 열릴 것 같다라고 말했는데요. 회담 장소는 세 군데를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아르헨티나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를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가는 전용기에서 한 말입니다. 이러려면 소위 고위급 회담에서 의제가 대충 결정돼야 되고 그러려면 최소한 다음 주 정도까지는. 네, 이제는 만나야 될 시기라고 볼 수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다음 주까지 이게 안 만나지면 1월은 또 물 건너가고 2월로 넘어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현재 그런 상황입니다. 자, 다음은요.
네, 폼페이오도 관련해가지고 말을 거들었는데요. 내년 1월 1일 이후에 얼마 안 돼 열릴 것으로 북미 정상회담을 생각한다라고도 이야기했습니다. 자, 다른 뉴스로 넘어가 보죠, 이제. 네, 미중 무역 전쟁과 관련된 소식도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현지 시각으로 1일 정상회담을 갖고 미중 무역 전쟁을 90일간 휴전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7월부터 시작됐던 미중 관세 전쟁으로 세계 시장이 흔들리자 일단은 확전을 피하고 타협점을 찾겠다라는 결론을 내린 겁니다. 자, 이거는 저희가 4부에서 좀 다뤄보겠습니다. 뭐 어떻게 되어 가려고 그러는 건지 잘 모르거든요. 어떻게 될지 전문가의 견해 저희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네,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비위 논란에 대해서 민주당이 대국민 사과 논평을 냈습니다. 잘못된 부분은 확실하게 도려내겠다라고 발표한 건데요. 4일에 귀국하는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조치를 취할지도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뭐 야당에서는 당연히 민정수석 경질론 얘기 나왔고요. 예, 민정수석 경질론은 민정수석 임기 초부터 나온 거긴 합니다만 최근 들어서는 또 공직기강 해이해졌다라는 지적들이 꽤 크기 때문에요. 관련된 그렇죠. 목소리가 예. 힘을 얻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비위는 있었던 게 분명하고 그 비위에 대해서 전원 교체라는 강수를 두긴 했는데 현 정부 여당에는 굉장히 불리한 이슈죠. 예, 불리한 이슈고 그래서 여당 내에서도 이제 경질론 얘기가 나왔죠. 예. 네, 조홍천 의원이 그와 관련해서요 언급했습니다. 그 본인이 이제 민정에 있었기 때문에 관련해서 조국석이 대통령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스스로 사퇴해야 된다 먼저. 저는 뭐 할 수 있는 말이라고 봅니다. 사석에서라면. 왜냐하면 이걸 공개적으로 함으로 해서 거꾸로 저는 대통령에게 부담을 준 측면이 있다. 그런 면도 있습니다. 자, 네. 그런 정도로 여당에서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지금 전체적으로 지지율도 지금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예. 근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 스타일상 조국 수석 한 사람만 경질한다는 건 제가 보기에는 왜냐하면 조국 수석이나 임종석 실장이나 다 청와대 일기에 상징력이 있는 분들이잖아요. 네, 관련해서는 페이스북에 글을 남겼는데요. 국내에서 많은 일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음을 잘 알고 있다면서 믿어달라라는 이야기를 썼습니다. 전체적으로 판단하겠죠. 한 사람의 경질이나 이런 차원이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 스타일상. 자, 다음은요. 네, 한국유치원총연합회 그러니까 한유총이 일명 박용진 3법이 통과되면 집단 폐연을 불사하겠다 이런 선언한 바가 있는데요. 이 방침과 다르게 온건파 유치원 원장들이 합리적인 해결을 주장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자 강경파들이 찾아가서요 집단으로 항의하는 모습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조폭하고 비슷해요. 예. 네, 그래서 소위 온건파 유치원 원장이 병원에 입원하고요. 경찰에 신변보호 요청까지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입니다. 예. 이건 이제 서울 지부에서는 지금 한유총의 집행부가 굉장히 강경파니까 한유총에서는 이 전체적으로는 그 초강경으로 대응하자 그랬더니 네, 서울지회장이 아주 합리적인 방법을 찾겠다라고 네, 했더니 서울지회장은 폐원하지 않겠다. 박용진 3법이 통과되더라도 라고 나오니까 예, 쳐들어갔어요. 네, 항의 문자를 보내고 집단적으로 항의하고 있으면서요. 그래서 경찰의 신변보호까지 요청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야. 자, 이 사안은 저희가 잠시 후 미니에 다시 연결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유치원 3법 네, 간단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이 3법 현재 진도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시민단체 정치한 엄마들 예, 강하게 문제 제기하고 있는데요. 장하나 대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한유총에서는 이 박용진 3법이 통과되면 집단 폐원하겠다고 하잖아요. 네. 정말로 집단 폐원하겠다는 건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이제는 본인들도 뭐 배수진 치고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유치원 건물 주인들이기 때문에 예. 신학기에 뭐 자물쇠 걸어 잠궈 버리면 그걸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지요. 예. 원래는 한 달여 전에는 집단 행동을 하지 않을 거라고 하지 않았었나요? 근데 뭐 정말 믿을 게 못 되는 사람들 같고요. 특히 사실 뭐 국가에서요 회계 관리 한다고 해서
돈 못 버는 사람들은 아니거든요. 예전만큼 못 버는 건데 아이들 이렇게 등 떠밀고 그 아이들 데려가라 하는 게 정말 사람으로서 할 짓인가 봐 이런 마음입니다. 건물주, 이렇게 뭐 토지하고 건물이 사실은, 원장 개인 소유니까요. 말씀하셨듯이, 네. 자물쇠를 잠궈버리면 방법이 없지 않겠냐.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건데, 이게 이제 결국은 정부 물러서라는 거지 않습니까? 결국은.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박영진 3법이 통과되지 않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자유한국당이 대체 발의한다고 한 법안이 있습니다. 이 내용이 어떻게 되고, 여기에 대해서 입장 어떠신지요? 이게 11월 30일에, 그러니까 금요일 날 늦게 이게 법안이 나와서요. 뭐 주말 내내 이렇게 봤더니, 그러니까, 이렇게 유치원 비리 사태가 터졌는데 과연 이런 법을 국민들 앞에 무슨 염치로 이렇게 내는가 정말 자유한국당도 기가 막힌 당이고요. 내용이 어떻습니까? 내용이 어떻게 돼요? 유치원 비리 보장법입니다. 그냥 이게 말은 국가 지원 회계와 일반 회계로 나누겠다 이런 예. 건데요. 그래서 국고에서 지원되는 돈이 있습니다. 예. 아이들 누리과정 지원금 요거는 에듀파인이라고 온라인 시스템을 쓰고 예. 그러니까 지금 정부에서 하라는 대로 하고 나머지 학부모 부담금 있지 않습니까? 매월 내는 돈들은 일반 회계로 해서 요거는 이제 관할청이 자율성을 보장해야 된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 없이 학부모들 운영위원회 있습니다. 유치원. 여기에서 자문만 받아라 하니까 예컨대 이제 성인용품 이제 샀던 거 뭐 벤치 리스하고 자녀들 연기하고 보내고 요런 영수증들은 이제 일반 회계에 넣어가지고 이제 감사도 안 받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과거 같은 경우에는 국가지원금과 학부모 부담금이 한 회계에 혼재되어 있어서 감사에 다 걸렸던 건데 이제는 걸릴 것들은 깜깜이로 숨겨보겠다라고 한 법을 한국당이 내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유치원 비리 사태가 터지니까 비리를 묻어주겠다는 이런 네, 그래서 이제 한국당하고는 뭐 전 정상적인 어떤 이 법안 소위에서의 합의가 불가능한 법을 이렇게 내놨고요. 정말 그냥 학부모 입장에서는 정말 기만적이다. 어떻게 상황이 이런데 국민 정서를 역행하는 이런 법을 그러니까 예전보다도 더 비리가 더 쉽게 일어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법안이라는 말씀이시네요. 한마디로. 그렇죠. 네, 규제가 오히려 더 풀어지는 법입니다. 그렇군요. 예전에는 그나마 감사 대상에 다 들어있기라도 했는데 지금은 그걸 아예 빼내서 학부모한테 자문을 받으라. 감사도 아니고 합부모가 어떻게 자문을 합니까? 그렇게 써 있습니다. 예, 말이 안 되네요. 근데 어쨌든 이게 현재 자유한국당의 법이고 이거하고 섞어서 지금 하라는 거잖아요. 자유한국당 요구 그리고 한유총 요구는. 자, 현재 나와 있는 법안은 그렇고, 근데 오늘이 국회 교육위 법안 소위 있는 날입니다. 네. 오늘이 유치원 3법 통과의 분수령이라고들 하는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어떻게 해야 이 분수령을 넘을 수 있죠? 이게 한국당 법안이 뭐 이제 서로 합의할 내용이 아니고 뭐 전혀 완전 극과 극이라서 정말 유치원 3법을 정기국회에 통과시키려면 이제는 사실은 다수결로 표결을 붙이는 수밖에 없는데 이 교육위원회 법안 수위가 오늘 열리면 여기서도 자유한국당하고 이 민주당이 3대4입니다. 그러니까 3대4인 상황에서 바른미래당의 임재훈 의원이 지금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어요. 표가 민주당 쪽에 가주면 이제 3대5가 돼서 가는 건데 아니면 4대4로 해서 그냥 여기 오늘로 이제 끝인 겁니다. 근데 물론 뭐 이제 법안 회의를 내일 모레까지 계속 열어주면 좋겠지만 현재로서는 어쨌든 오늘까지 합의되어 있고요. 법사위는 어때요? 법사위? 넘어간다면. 법사위 같은 경우에도 지금 바른미래당의 최이배 의원하고 오신환 의원이 있는데 두 분 표가 필요한 상황이고요. 아니면 둘 중에 한 분이랑 민주평화당의 박지원 의원 이렇게라든가 해서 어쨌든 바른미래당 표가 있지 않으면 다시 어려운 상황이고요. 본회의도 마찬가지입니다. 30석 아닙니까? 나머지를 진짜 하나도 이탈 없이 긁어도 딱 150석인데 지금 민주당의 오재석 의원님 같은 분들은 본인 페이스북이나 여러 언론에 본인은 이제 이런 취지를 반대한다는 입장도 말씀하셨고 다 단속된다는 지금 보장도 없습니다. 이 바른미래당 30표가 다 지금 유치원 3법의 향방을 그렇군요. 너무 걱정이 됩니다. 바른미래당의 교육위에서는 임재훈 의원이
어디에 표를 던지냐. 그리고 법사위에서도 역시 바른미래당의 오신환 의원이나 최이배 의원이 어떻게 표를 던지냐. 예. 바른미래당이 유치원 3법 통과에 키를 쥐고 있군요. 예. 지금 이 유치원 비리 사태라고 소위 시작돼서 거의 2달 가까이인데 바른미래당 입장이 솔직히 모호하거든요. 입장 굳이 낼 필요가 없었던 상황입니다. 결론이 나겠네요, 이제. 그 입장에 대한. 네, 알겠습니다. 좀 한유총 편인지 아이들 편인지 좀 드러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애가 탑니다. 속이 타고요.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쟁점이 뭔지 확실히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치하는 엄마들 장하나 대표였습니다. 사법농단 관련해서 두 전직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검토되고 있답니다. 관련 취재를 쭉 해온 주진우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출연하기로 했는데 늦잠 자가지고 전화 연결로 바뀌었습니다. 앞으로 주의해 주시고요. 그런 얘기를 꼭 먼저 하셔야 되는지. 자, 이 영장 청구가 검토되고 있다는 두 전직 대법관이 누굽니까? 박병대 전 대법관과 고영한 전 대법관입니다. 이 두 사람이 법원 행정처장 지낸 사람들이죠? 그렇죠. 대법원장 밑에서 그러니까 그 법원 행정을 총괄했던 사람들입니다. 굉장히 힘이 있었던 사람들이고요. 사법농단의 주역으로 지목받는 사람들입니다. 전직 대법관이 이제 만약 청구된다면 청구를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 구속영장 청구되는 건 이번이 처음 아닙니까? 예, 역사상 처음입니다. 대법관이 수사를 받았다. 피의자로 조사를 받았다. 이런 내용도 사실은 사법 역사상 처음입니다. 사실은 그 독재정권에서 군사정권에서 법을 내세워서 여러 그 잘못된 행위를 했습니다. 통치 행위를 했을 때도 그때도 사법부는 한 번도 비난받거나 단죄되지 않았었는데요. 이번에 처음으로 영장이 청구된다면 사상 처음으로 대법관 중에 구속되는 사례가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 혐의를 간단하게 정리해 주면요. 사법농단 관련해서 많은 혐의가 있습니다. 뭐 30개도 넘는데 저 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 청구할 때 그때 이제 또 그 김앤장과 비롯해 가지고 이렇게 사건 그 재판 결과를 일부러 만들어 놓고 그쪽으로 몰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위안부, 전교조, 통진당 소송 개입. 그리고 최근에 가장 이렇게 집중적으로 검찰이 이분들한테 수사하고 있는 부분이 법관 블랙리스트 부분인데요. 법원 행정처가 당시에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면서 약간 양승태 대법원에 대해서 그리고 원세훈 재판에 대해서 부정적이었던 판사에 대해서는 허위 진단서까지 첨부해가면서 불이익을 줬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정신 이상자라고, 멀쩡한 네, 사람. 정신 이상자라고 그 부장 판사를 정신적으로 이상이 있다고 이러면서 허위 진단서를 만들어서 불이익을 준 게 수사에서 드러났습니다. 이런 면을 조금 요새는 집중해서 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안들과 지금 박병대 고영한 두 전 대법관이 연결되어 있다는 게 이 두 사람의 그 결재가 그러한 문서들이 들어있다면서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 박병대 대법관과 양승태 대법원장이 직접 결재한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주도했고 아래에서 법원행정처의 고위 법관들이 아래에서 이렇게 실행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영장이 청구되느냐 하는 것도 굉장히 관심사이긴 한데, 왜냐면 최초의 청구라서. 근데 청구된 영장이 발부되겠는가, 이게 더 큰 관심사입니다. 검찰은 그 영장을 오늘 중으로 청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면 그래요? 내일까지는. 오늘 내일 중으로? 네. 오늘 제 감으로는 오늘 할 것 같은데요. 그건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청구하는 것 자체는 확실하다? 네, 그렇습니다. 발부는 이게 조금 법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자세히 들여다봐야 되는데요. 임종원 법원행정처장이 그러니까 이 대법관 밑에서 실행했던 책임자인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구속됐습니다. 그런데 범죄 혐의가 거의 겹쳐요. 이 그런데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과 임종원 네, 구속된 임종원 전 대법관과 전 네. 판사와 그래서 혐의가 거의 겹치는 데다 공범으로 적시됐습니다. 그런데 전국 법관회의에서 사법농단 판사 탄핵하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들고 나오면서 그 다음부터 영장이 조금 잘 나옵니다. 그러니까 김앤장에 대한 사법사상 처음에 김현장도 압수수색이- 이번에 압수수색이 됐죠. 예. 네, 김앤장에 대한 압수수색이 사상 처음으로 지금 진행됐고요. 그리고 양승태 대법원장의 비서실장 사무실도 이렇게 영장이 나와서 압수수색을 했어요. 그래서 영장을 그렇게 무턱대고 이렇게 자를 수만은 없습니다. 그리고 대법관들이 둘이 다 밑에서 알아서 했다. 그리고 우리는 뭐 모른다 이런 식으로 해서 아랫사람들한테 떠넘기고 있어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큽니다. 그래서 영장이 지금 상황을 보면 나와야 되는 게 이렇게 법원에서도 기류가 조금 그렇게 돌아갑니다. 이전과는 다르게 지금 임종원 예. 전 차장 구속되고 나서 그리고 판사 탄핵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예. 나서부터는 기류가 바뀌어서 임종원 차장과 두 대법관이 혐의가 겹치기 때문에 영장 발부될 가능성이 점쳐지는데 문제는 이 네. 영장 판사들과 전직 대법관들과 개인적인 인연들이 있다면서요. 마지막 변수가 거기에 있습니다. 사실 지금 영장판사 대부분이 이 박병대 고영한 그분들 밑에 있던 사람이에요. 아주 밀접하게 몇 명이나요? 4명인데 지금 현재. 허경호 영장판사는 고영한 박병대의 공범인 강영주 판사의 주요 피해자입니다. 강영주 판사의 배석 판사였어요. 배석 이분도 판사. 배석 판사였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영장이 나오면 자기 보스였던 판사가 직접 이렇게 공범으로 이제 구속 위기에 몰리는 거죠. 그리고 이현학 판사는 박병대 대법관의 배석이었습니다. 그리고 박범석 영장 판사는 박병대 고영한이 대법관을 지냈던 시절에 재판 연구관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세 분은 사실은 주심하고 배석 판사들이 거의 거부할 수 없는 자기가 모셨던 사람들을 재판해야 되는, 영장을 내야 되는 그런 거의 상황인데. 사제지간인데 주심이 그렇죠. 예. 사제, 형제 뭐 이런 식으로도 볼 수 있게 굉장히 가까운 사람인데 아마 이분들은 자기가 자진해서 이 영장 실질 심사를 받지 않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4명인데 그중에 3명이 배석 판사 등등으로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 나머지 한 분한테 영장 실질 심사가 가야 되는 게 맞다 이런 얘기네요. 예. 5명 중에 3명이 밀접하게 관련이 지금 있고. 5명이에요 그리고 영장 판사가? 네, 영장 판사 중에 그리고 협의를 해서 이렇게 중요한 사안은 협의를 할 가능성이 있는데 사실은 이분들이 영장 판사들끼리 협의한다는 거죠. 예, 협의를 해서 누가 맞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영장 판사를 맡고 있는 것 자체가 조금 부적절한데 지금 고영한 박병대 대법관과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 3분이 지금 영장 판사라는 것이 이번 사법농단 수사에서 가장 좀 중요한 기로의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게 변수고 만약에 이 두 전직 대법관에 대한 영장이 발부된다면 그럼 양승태 대법원장 역시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높은 거 아닙니까? 이번 주에 영장 실질 심사를 하고 만약에 영장 구속된다면 이제 양승태 대법원장에 대한 수사만 남았습니다. 물론 수사에 응하지 않는 대법관도 있고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그러면은 아마 다음 주쯤에 2주 후쯤에 양승태 대법원장이 검찰에 소환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우도 있고 다른 수사 보강을 위해서 한 1주일, 2주일 이렇게 하면 1월달 그러니까 1월 초에는 양승태 구속영장이 가시화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박병대와 고영한 피의자와 별개로 양승태 대법원장에 대한 수사는 굉장히 진척이 많이 됐어요. 그리고 곳곳에 양승태 대법원장의 흔적을 남겼기 때문에 사실은
박병대 고영안보다 박병대 고영안이 구속된다면 양승태 대법원장이 구속될 확률은 90% 이상으로 높아지는데 알겠습니다. 네, 만약에 어렵더라도 양승태 대법원장의 수사는 잘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구속에는 무리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여기까지 취재한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엔 일찍 일어나고요. 주진우 기자였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경선 얼마 안 남았습니다. 경선 주요 후보들 차례를 만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 김영우 의원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영우 의원입니다. 네, 처음 모셨는데 후보로 오신 거라 첫 번째 유기준 의원과 시간을 맞춰야 해가지고 오늘은 딱 15분 예. 저스트입니다. 당선되시면 그때 나오시고 길게 얘기 나누는 것으로. 네, 물론입니다. 어제 다른 얘기 전에 어제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셨어요. 네. 예. 거기에 사실상 그 의원님이 이 원내대표 경선에 임하는 기준이 뭔가 다 들어있는 걸로 저희는 읽었는데 그래서 잠깐 들어보시고요. 예. 비대위가 전당대회를 앞두고 과거에 있었던 불행한 일들을 기준으로 해서 인적 쇄신에 신호탄을 쏘니까 당이 계파 전쟁으로 가는 것입니다. 자, 물론 이게 전문 아니고요. 네. 괜히 길게 하셨는데 예, 예. 내용이 비대위를 비판하셨어요. 첫 번째 비대위 인적 쇄신의 기준이 잘못됐다. 네. 이거 어떻게 잘못된 겁니까? 네, 지금 비대위가 그 제시한 인적 쇄신의 기준이 2016년 총선 파동 때 그 공천 잘못했다 그래가지고 공천 파동의 핵심 연루자. 예. 인적 소위 쇄- 진박감 뭐 그렇죠. 할 때. 그거 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여러 가지 그 최순실의 국정농단과 관련된 그 관련하여 깊숙이 개입한 그런 핵심 연루자 이렇게 돼 있는데 결국 사실상 친박인데 그러면. 예, 대상이? 근데 굉장히 그 기준이 모호합니다. 핵심 연루자가 있고 뭐 비핵심 연루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비대위가 할 일은 당력을 하나로 모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야 내년도 문재인 정권 3년 차에 보수를 하나로 모으고 당력을 집중해서 뭔가 이렇게 제대로 싸워야 되는데 총선도 승리해야 되고. 예, 네. 근데 과거에 있었던 일을 가지고 기준으로 해서 인적 쇄신을 이렇게 그것도 막연한 기준으로 한다면 이것은 당력 낭비다. 그렇게 해서 제가 좀 비판을 했고요. 또 당원권 정지되어 있는 의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또 다른 5가지 항목을 지적했어요. 5가지 예, 항목. 예. 그중에 당원권 정지 요건 내용이 뭡니까?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 앞에 것은 비대위가 이렇게 명백히 친박을 타겟으로 하니까 당연히 친박이 뭉치고 개파가 갈라져서 개파 싸움이 된 거 아니냐. 개파 전쟁으로 다시 가면 안 된다는 거고 네. 단순히 친박만을 겨냥한 건 아닙니다. 그 인적 쇄신은 여러 가지 뭐 당 분열과 관련된 또 핵심 연루자 그래가지고 예를 들면은 이제 탈당파, 복당파 이런 네. 것도 다 연결이 돼 있죠. 그래서 과거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당원권 정지 이야기. 당원권 정지는 우리 당원 당규에 이제 기소와 검찰 기소와 동시에 당원권이 정지되게 돼 있어요. 예. 그런데 이것은 무죄 추정의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것은 형평성과 공정성의 문제인데 어떤 분들은 기소와 동시에 당원권이 정지되지 않은 분들도 있고 네. 또 당원권이 정지된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같은 의원 신분이고 당내 원내대표 선거에 이렇게 그 형평성에 맞지 않게 당원권이 정지된 분 또 유지되는 분 이렇게 있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당장 하필이면 이것은 또 그 풀어야 된다는 거죠. 혜택 그러니까 당원권이 정지되지 않은 것을 혜택이라고 본다면 그 혜택을 받은 분들이 하필이면 또 복당파예요. 다. 근데 그렇죠. 우연히도. 그렇죠. 우연인가요? 근데 이게 이제 이번 원내대표 선거의 유불리를 따져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우리 후보 입장에서 네. 이것은 그 원칙에 맞는 것이 중요하겠다 해서 저는 저 같은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사실은 당원권 정지된 분들이 소위 친박 분들이 더 많다는 거 아닙니까 숫자로.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이냐면 친박은 당원권이 정지되고 그다음에 비박 혹은 복당파들은 분명히 똑같은 상황인데 기소되거나 재판받고 있는데 이분들은 당원권 정지가 안 돼서 이번에 원내대표 때 투표권이 있죠.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다 풀어드려야 된다. 당연히 의원들이 원내대표 선거에 투표권이 있어야 되겠죠. 예. 이거는 그러면 복당파들의
자기파 봐주기였나요? 반파적인? 그거는 아니고 이게 이제 탈당했을 경우에 기소가 된 분들은 복당과 동시에 당원권 정지가 이루어지지가 않은 거죠. 왜냐하면 동시에. 예, 그 차이 때문에 그랬죠. 여간 결과적으로는 비박이 그 투표권이 더 많다기보다는 투표권의 혜택을 입는다 이런 말들이 있죠 지금. 네, 그런 말은 예, 있는데 유불리를 따져서는 안 될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당원권 얘기도 하셨고 또 하나는 비대위가 자기들 마음대로 정책을 발표한다는 취지 말씀하셨는데 이건 뭡니까? 지금 비대위가 김병준 위원장께서 사실 문재인 정부의 국가주의를 비판하면서 잘 해오셨어요. 그리고 우리 당의 품격을 사실은 높였죠. 과거에 비해서. 하지만 비대위는 비대위가 할 일이 있다고 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원들 화합시키고 서로 이해하게 하고 이렇게 당력을 모아야 되는데 예, 자꾸 이제 아이노믹스, 아이폴리틱스 그다음에 또 이제 대북 정책을 네. 발표하신다고 하는데 김병준 비대위원장의 발표 내용들이죠 이게. 예, 근데 내용은 제가 문제 삼지 않습니다. 내용은 굉장히 훌륭해요. 그런데 결국 우리가 중요한 것은 좋은 내용이라도 하더라도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의원들 간의 토론의 결과가 정책이 돼야 됩니다. 비대위원장께서 뭐 전문가들의 의견은 구했을 수 있지만 이것이 계속 비대위 이름으로 이제 발표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비대위는 사실 앞으로 또 전당대회를 준비해야 되는 중요한 예. 역할이 있는데 비대위가 발표하는 이 정책의 청사진, 비전, 글쎄요. 이게 많은 그 의원들하고 토론의 결과로 나오면 괜찮은데 절차적으로는 좀 문제가 있다 생각을 하고요. 당의 정책인데 의원들은 모르고 그렇죠. 김병준 위원장 혼자 발표하고 있다. 그리고 차기 선출되는 그 전당대회 통해서 선출되는 우리 또 당의 지도부가 있지 않겠어요? 예. 당대표도 있을 거고 최고위원도 있을 거고. 그래서 그런 그 차기 당 지도부가 그런 정책을 마련하는 게 정상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김병준 위원장이 자기 정치하는 건가요? 그거는 뭐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서 다릅니다만은. 의원님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네, 저는 그분의 순수성을 오해하진 않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하시는 일들의 그런 걸 보면 이제 그런 오해를 받을 여지가 있다. 이게 오해입니까? 자기 네. 정치한다는 게? 그렇죠. 지금 해야 될 일을 오히려 하시는 게 좋겠다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당력을 모으는 겁니다. 그런데 과거 일을 기준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 정치한다는 인적쇄신하면 안 된다는 말씀이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게 왜 오해죠? 저는 정치권에 들어온 분들은 다 정치를 하고 있다고 봐요. 기본적으로는. 그렇죠. 다 정치 아닙니까? 그렇죠. 비대위도 정치죠. 예. 예, 정치를 정상적으로 본궤대에 올리는 것도 정치 아닙니까? 올바른 의미에. 근데 다만 자기만을 위한 정치하고 그렇죠. 당력을 모으는데 더 몰두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죠. 못됐습니까? 예. 자기 정치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데 그 방점을 여기다 찍어달라. 그렇죠. 왜냐하면 제가 이번에 원내대표 선거 나온 이유도 예. 너무 우리 당의 이미지가 좀 안 좋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특히 초선 재선 의원님들 제가 많이 만났는데 그분들 말씀이 당이 이런 이미지로는 안 되겠다. 예, 이거 번데기 선거 되면 안 된다 이런 말씀까지 하시더라고요. 번데기 선거라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그래서 제가 그 무슨 말씀입니까 그랬더니 너무 뻔한 인물들 과거에 나왔던 인물들이 그나물에 그 밥 선거 되면 안 된다는 거고요. 데자뷰 선거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데자뷰라는 거는 처음 겪지만 있었던 일 같은 게 데자뷰 아닙니까? 그렇죠. 개파 선거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번데기에서 기는 기대감이 없는 선거라는 거죠. 용어가 원래 있나요? 번데기 선거? 쭉 제가 말씀을 들었는데 네. 그 세 가지 말씀해 주신 거를 제가 이제 집에 가서 생각해 보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번데기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분의 용어인 거죠. 원래 통용되는 게 아니라. 제가 만든 거죠. 내용은 쭉 있어 왔던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비교적 젊은 후보가 좀 새로운 좋은 기운을 불어넣는 게 좋겠다. 그다음에 지금 우리 당의 청년들에 대한 지지가 굉장히 약하지 않습니까? 여성층에 대한 지지율도 낮고요. 저도 사실은 뭐 삼선 의원이고 아주 젊은 나이는 아닌데 비교적 다른 50대입니다. 50대 초반. 50대 초반이죠. 다른 후보들에 비해서는 이제 좀 젊고 그래도 새로운 이미지가 있으니 한번 나서 보는 게 어떻겠냐라는 말씀을 많이 들었죠. 요게 저는 굉장히 이해했습니다. 이 원내대표 일정을 빨리 공고해라. 원내대표 일정이 없었어요? 원내대표라는 것은 사실 그 현 원내대표 임기가 끝나기 전에 선거를 하도록 돼 있어요. 경선 일정이 또 예, 지금 전혀 모르고 있어요. 완전히 그래요? 깜깜이 선거예요. 예. 비대위에서 아직 그 일정을 안 발표했어요? 그게 비대위에서 발표를 해야 되는데 어제 그래서 제가 그것도 좀 비판을 했는데 이거는 좀 이해가 안 가네요. 너무 후보 입장에서는 답답합니다. 예, 이거 뭐 일정이 나와야
어떻게 돌아다니든지 또 원래 하는데. 저희가 지난주에 유 의원 모셨을 때 2주 남았다고 그랬는데 그것도 2주 남았다는 것도 정확한 게 아니었나 네, 보죠? 대충 그 정도 남았다 말씀이시겠죠. 지금 공고가 아직 안 났기 때문에 기탁금이 언젠지 얼마인지. 아, 이거는 이상하네요. 예, 그래서 공당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 절차가 중요하잖아요. 진작에 정해진 나왔어야 돼. 정해진 절차를 공고하고 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런 것부터 우리가 좀 신뢰를 잃는 이건 것이다. 왜 아직 안 나온 거라고 보십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해석하는 분들도 있어요. 어떻게 의도를 가지고? 무슨 뭐 이제 그 현 지도부가 예. 더 좀 오래 하고 싶어 하는 거 아니냐 그러는데 저는 근데 절대 그렇다고는 생각 안 해요. 지금 김성태 이제 대표요. 예, 네. 지금 이제 예산 정국이고 하니까 예. 예산과 이제 법안 심의를 마치고 하는 게 어떻겠냐 뭐 이런 얘기는 제가 들어본 적은 있습니다만은 그러면 이거는 그건 예산과 연결지을 문제는 아닙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일정은 나올 수 있잖아요. 예산. 그렇죠. 그게 이제 제 생각이고요. 다른 후보들도 같은 생각이고 그렇습니다. 이거는 말이 안 되죠. 이상하네요. 이건 진짜. 이게 뭐 조그만 정당도 아니고 하루 이틀 있었던 정당도 아닌데 원내대표 일정이 안 나오는 건 이해가 안 가는 네. 말씀이 맞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시는 게 방관하지 말라 비대위에 대해서 개파 갈등 방관 앞에는 이런저런 조치들이 개파 갈등을 자극하니까 하지 말라는 것이고 마지막으로는 이미 존재하는 갈등을 방관하지 말라는 것 네. 그런 말씀이신가요?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지금 뭐 우파 재건 회의다 이런 단체들이 또 특정 후보를 지지하고 나섰는데 소위 친박 진영이 나왔습니다. 이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원내대표 선거를 뽑는데 왜 바깥에 진영에 있는 그 시민 단체가 그렇게 하는 거 이것도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것에 또 배우는 없는지 저는 이것도 좀 석연치는 않아요. 배우라 하면 어떤 의미인가? 이게 뭐 잠깐만요. 얼핏 보기에는 우파 재건 회의라는 게 이제 친박 혹은 잔류파 성격의 분들이 모였는데 정치적 지향이 같으면 같이 모을 수 있는 거라고 보여지는데 그게 아닌가요? 근데 굉장히 절차를 보면 어이가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 참여하지 않은 의원들도 예. 명단이 올라가 가지고 그 의원들이 이런 일 나는 참여한 적도 없다. 이렇게 다 또 언론에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런 거 보면은 굉장히 과정도 어설프고 그냥 특정 후보를 막연히 밀기 위해서 이렇게 그냥 그 지지 성명을 낸 것 같아요. 세모리 하는 것이다. 예. 근데 이런 것은 비대위에서 엄중하게 조사를 해서 관련자가 있으면은 그 처벌해야죠. 이런 것을 그냥 놔두면 안 되고. 그다음에 또 후보들 간에도 지금 또다시 원조 친박, 원조 비박 중도 이렇게 또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은 우리 당이 계파의 늪으로 다시 빠지는 것이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정말 그 비대위에서도 좀 비상한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비대위가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는 후보들 좀 부르든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얘기를 좀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경고를 해야죠. 자, 이런 메시지 5개를 어디 정론관에서 회계를 하셨고 여기에 사실 하고 싶은 얘기가 거의 다 들어있는데 이제 이슈가 단일화하느냐 마냐도 계속 나와요. 의원님과 김학용 의원이 사실상 비박 혹은 복당파 네. 후보인데 단일화는 없나요? 단일화 없습니다. 왜냐하면 단일화라는 것은 뭐 정책적인 또 어떤 그 노선상의 비전상의 동일한 그 공감대가 있을 때 하는 것이 단일화가 맞는 것이죠. 근데 그냥 형님 먼저 아우 먼저 하는 이런 사적 어떤 관계에 기반한 단일화는 그건 계파 정치죠. 김학용 의원과는 그런 노선상의 일치점이 없어요? 뭐 큰 차원에서는 있지만은 현안이라든지 당내 운영 방안에 대해서 한 번도 그걸 가지고 토론해 본 적은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저도 이제 계파 대리전 하는데 제가 참여하게 되는데 저는 이번에 사실 독자 노선입니다. 계파 대리전은 싫다는. 예, 계파 대리전 할 것 같으면 나서지 말았어야죠. 특정 계파에 기대서 할 생각도 없고 많은 의원님들도 계파 대리전 되면 이런 분위기가 내년 그 전당대회까지 이어진다. 그렇게 되면 우리 당은 다시 계파 전쟁하는 것이다. 그러면 뭐 국민들로부터 외면받는 이제 망하는 정당이 되는 거죠. 왜 저는 단호하게 배격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단일화도 없고 끝까지 혼자 간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딱 저희가 똑같은 시간이었습니다. 당선이 되시건 당선이 되시지 않건 네. 낙선하면 사라지더라고요. 보통 꼭 나와주십시오. 물론입니다. 김영우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단체장 릴레이 인터뷰. 네. 오늘은 아마도 앞으로도 이 기록은 깨지기 힘들 것 같습니다. 9번 선거에
나와서 8번 낙선하고 드디어 당선되신 분입니다. 송철호 울산시장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당선 직후에 전화 인터뷰 했었습니다. 예. 예. 그때, 반응이 폭발적이었고, 많은 분들이 감동적이다. 제가 보건 데는 예. 이제 좀 바보 같은 거를 좀 즐기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창피한 일이에요, 사실은. 무려 26년간 출마하셔서, 예. 25년간 낙선하셨고, 예. 올해 처음으로 국회의원 선거 6번, 그리고 시장 선거 3번 모두 낙선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모두 낙선하셨는데 올해 울산광역시장으로 당선이 되었어요. 다른 곳에 출마하실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못 해봤어요. 예, 못 해봤어요. 그냥, 그때마다 그 자리에서 다시 싸워야 될 어떤 명분이랄까 이유가 생겨서 하긴 했지만 항상 이게 하나의 어떤 사회운동, 시민운동 하는 그런 느낌을 많이 가졌지 당선을 위해서 다른 데 가서 어떻게 도모해 본다는 어떤 정치적인 어떤 뭐 성취 뭐 이런 거를 위해서 이렇게 가려고 생각은 안 해봤습니다. 아니, 다른 곳에 가셨으면 워낙 그 울산에서 그러니까 소위 TKPK에서 당선되기 어렵다는 건 뭐 주지의 사실이었는데 다른 곳에 가셨으면 당선되셨을 텐데. 이제 저희 집사람이 그런 얘기를 자주 했어요. 다른 데 가는 게 낫다. 당신 그냥 그만두든지 안 그러려면 어디 뭐 다른 데를 한번 생각해 봐라. 뭐 서울에 뭐 저 보궐선거 이런 거 할 때 좀 나 좀 봐달라고 가서 뭐 싹싹 빌고라도 그렇게 해서 나가서 해야지 네. 울산에서 계속 이럴 수는 없는 거 아니냐. 이거 하루 이틀 해야죠. 그런데 저는 또 그거는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 딴 데는 가자고 하는 사람 혹은 가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딴 데는 안 된다. 울산에서 그냥 처음에 뜻을 지키는 것이 그게 진정한 새로움이다. 그 옛날 한용운 선생님이 그런 말씀하셨다고 그러죠. 그 생각했어요. 한영우 선생님이 26년간 계속 한 곳에 출마를 그러셨어요? 처음에 뜻을 지켜라. 그러니까 처음에 뜻이라는 게 결국은 울산에서 제일 그 보수의 거물급 정치인하고 이제 소위 뭐 인권 변호사라고 알려진 젊은 변호사하고 한번 붙어라. 처음에는 젊으셨죠. 예, 젊었죠. 40대 40 예. 막 됐으니까. 그때는 이해 가요. 60대가 되셔서도 계속 하신 거 아닙니까? 아 근데 그게 다 어쩔 수 없는 일들이 생기더라고요. 젊지 않은데 더 이상. 예. 야, 정말 딴 데 가셨어도 아무도 욕하지 않았을 텐데 맨 처음에 출마하신 건 그러면 혹시 누군가의 권유에 의해서입니까? 주로는 노무현 선배였죠. 노무현 변호사께서 이제 1988년에 처음 국회의원 돼가지고 네. 그 전에 이제 같이 활동하다가 이제 국회의원 되니까 이거 좋다는 거예요. 저보고. 선배님 저 안 좋아합니다. 그거 맨날 쌈박질. 그때나 지금이나 쌈박질 많이 했거든요. 쌈박질이나 하고. 네, 그때 당시 노무현 의원님 왜 좋다고? 세상을 창조하려면 변호사는 법전 문구에 매달리고 판례 바뀌면 또 생각 싹 바꿔야 되고 이게 남의 이게 종속되는 거다. 하지만 국회의원은 적어도 문구를 내가 선정할 수 있고 내가 뭔가 필요한 법을 만들 수 있지 않느냐. 직접적 생각으로 바꿀 수 있다. 시도적으로. 예. 그러니까 이게 한 발 더 나가서 이렇게 창조적인 일을 해야지. 그 맨날 남의 뒤치다거리나 하고 그래서 해야 되겠느냐. 노무현 변호사가 노무현 의원이 된 다음에 이거 하라고. 자꾸만 권유했어요. 넘어가셔가지고. 저하고 두 사람을 권유했어요. 문재인 변호사하고. 아, 그래요? 예, 세 분이 원래 같이 인권 변호사 활동하셨어요. 예. 뭐 솔직히 말하면 저는 두 분은 인권 변호사고 저는 인간 변호사라고 생각하는 쪽이에요. 인간 변호사는 뭡니까? 그러니까 두 분은 좀 헌법에 나오는 그 인권 그런 가치를 좀 충실하게 한다면 저는 그냥
좀만 인간적인 걸 좋아하는데 네. 그 남들이 하려고 안 하니까 할 사람이 없으니까 떠밀려서 하는 그런 인권 두 활동이라서. 사람을 비하자면 나는 그 정도는 아니었다. 아, 그렇죠. 저는 뭐 인권 변호사 3인방 이렇게 얘기하면 속으로는 부끄러워해요. 난 두 분의 인권 변호사와 한 명의 인간 변호사 정도 그렇게 살려고 했죠. 근데 하여튼 두 사람한테 계속 그 이제 시달렸어요? 아니 그러니까 노무현 선배가 이제 두 사람을 문재인과 송초를 자꾸만 이제 정치 같이 하자고 이제 그 이제 주 공략 대상이에요. 저는 그짓 못하겠다고 죽어도 못한다고 이제 그랬었죠. 근데 출마를 처음에 하신 이유는 그럼 계속 거절을 그런데 이제 또 문재인도 저한테 살살 한번 저 형한테서 보자고. 후배죠. 문재인 대통령이. 예. 후배죠. 그래서 반말하시죠. 사서가에서는. 아니 요즘 못하죠. 못하죠. 원래 저도 반말은 안 하고 예. 서로 높이는데 그런데 이제 저보고는 형이라고는 하죠. 예. 근데 하여튼 저보고 형은 그래도 낫지 않느냐. 그 낫다는 말이 내가 좀 더 공갈 같은 거 사기 같은 거 잘 치겠단 말이냐. 그러니까 아이고 자기는 정말 죽어도 거짓말은 못하니 예. 형은 조금 그래도 정치 체질이요. 나는 절대 거짓말 못하는데 형은 좀 낫지 않냐. 이 말을 그렇게 해요. 그러면서 좀 노무현 선배 좀 한 사람이라도 도와줬으면 좋겠다고. 그게 왜 나냐. 자기 죽어도 못한다고. 그렇게 하면서 그게 80년대 말인가 그래요. 그때 한번 이제 문재인도 권했죠. 그리고 이제 92년에 이제 제가 첫 그 국회의원 선거에 나서게 되죠. 그 꼬임에 빠져가지고 결국은 한두 번 하시고 말지 계속 하시다가 이게 이제 20년 가까이 되면 의지만으로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가족들도 그렇고 중간에 이제 더 이상 안 한다고 관두셨죠. 그렇죠. 그만두려고 많이 했죠. 많이 이제 좀 나도 좀 가정도 돌봐야 되고 애들에 대한 체면도 있고 또 애들이 많아요. 제가 또 이남 1녀 아들인데 예. 애들이 이제 커가면 커갈수록 자꾸 창피해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만두려고도 했죠. 자녀분들이 창피하셨습니까? 창피해 하더라고요. 그 이제 제일 이제 정말 본격적으로 그만둬야 되겠다고 고민한 건 그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시고 예. 정말 이제는 그래도 정치적인 연결고리랄까 끈이랄까 이런 게 이제 탁 떨어졌는데 내가 더 이상 무슨 그 뭐랄까 이유로 그 정치계에 계속 머물러 있어야 되느냐. 이제 저보고 같이 하자고 이제 그렇게 같이 하자고 하던 분도 이제 안 계시니 이제 좀 자유롭지 않느냐. 그러면 뭐 그냥 여기서 끝이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려고 보니까 이제 제일 필요한 게 울산 지역에서 선거만 되면 사실 출마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계속 거기는 떨어지는 걸 예상하면서 해야 되니까 내가 정치를 정리하는 길은 울산을 떠나는 수밖에 없다. 그렇게 해서 이사 가려고 하셨구나. 이사를 갔죠. 아예 가셨어요? 네, 아예 갔죠. 2011년 봄에 더 이상 울산하고는 이제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는 이제 정치적으로는 이제 정말 결별이다. 이래갖고 이사를 어디로 갔느냐면 그 부산하고 부산 쪽에 그 정관이라는 신도시가 생겼는데 그 울산 변호사무실은 나가야 되니까 그 울산까지 이렇게 출퇴근 행정구역으로는 더 이상 완전히 있지 않겠다 여기에. 이제 부산으로 갔죠. 그렇게 해서 저는 이제 완전히 정리됐다고 생각하고 했는데 편안하게 지내고 있는데 2011년 가을쯤에 문재인 변호사가 찾는다고 이호철 그 옛날 이호철 그 후배가 좀 찾아왔어요. 저를 찾아와가지고 문재인 변호사님이 꼭 한번 만나자고 한다. 그러니까 형 내가 아무래도 좀 큰 변화가 있을 것 같고 이거 정치를 제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형도 같이 해야 되겠다고 무슨 소리냐고 지금 내가
이제는 다시는 안 한다고. 네. 완전 울산도 떠났고 이사까지 다 하고 지금 넉 달이나 됐다고. 이젠 다시는 안 돌아가기로 하고 왔는데 그 무슨 정신이냐고 했죠. 했더니 형 그게 그렇게 만만치가 않아. 그렇게 형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어? 형이 내가 참 할 때는 오죽 괴롭겠냐고. 나도 정말 싫은 거 억지로 하는데 형하고 나하고 둘이서는 같이 해야지. 내가 혼자 할 수 있느냐고. 이러면서 뭐 낙동강 벨트를 만들어서 뭐 해보자. 이러면서 이사 다시 하세요. 이사 다시 하세요. 이사 다시 하세요. 집에 가서 마누라한테 맞아 죽는다. 그 형수님은 나도 저 설득할 테니까 알아서 하세요. 그래서 이사 다시 가서 갔죠. 갔죠. 뭐 결국은 6개월도 못 버텼죠. 6개월 못 버티고 다시. 결국 그래서 이사를 다시 하셨어요. 했어요. 뭐. 사모님한테 혼나셨죠. 혼난 정도 아니고 밤새 시달렸죠. 밤새 시달리고 또 뭐 어떡합니까. 또 운명에 순응해야죠. 그래서 이사 가신 다음에 그 이후에 첫 출마인가요 이게? 아니죠. 또 한 번 떨어지셨죠. 또 한 번이 아니죠. 거기 가서 이제 문재인을 그 지역에 이제 상품으로 만들기 위해서 국회의원 두 번, 세 번. 그냥 순식간에 보궐선거까지 다 나갔어요. 3번을 다 나갔고, 이제 네 번째 그 시장 선거까지 나갔죠. 예. 보궐선거 너무 괴롭히지 맙시다. 우리 이제 안 그래도 여기 나온다고 하니까 내가 아주 좋아하는 친구가 김어준 그 공장장한테 걸리면 완전히 빨가벗기 지고 창피 톡톡이 나간다고 조심해라고 그러던데. 그래가지고 꼬임이 넘어와서 국회의원 선거 2번 더 떨어지고. 예. 돈도 많이 쓰셨겠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민운동하는 그런 개념이라서 자원봉사자들도 많이 모이고 기어이 한번 돌파하자는 그런 뭐랄까요. 의지로 모인 의병 비슷한 사람들이에요. 그래갖고 함께 싸우고 하기 때문에 의외로 그 경제적인 거는 이제 이렇게 선거 끝나면 다음날 바로 가서 뭐 법정에 가서 다시 또 변론하고 변호사 활동해서 빚 갚고 뭐 이런 구조로는 이게 버틸 수 있었어요. 예. 그건 이제 그 시장님 생각이시고 사모님 생각은 좀 다를 겁니다. 이제 집사람이 이제 그 간호대학 교수를 몇십 년 하면서 사실은 그 뒤에 살림은 많이 해줬죠. 예. 그러니까 변호사 수입 좀 생겨서 그 직전에 선거 빚 갚고 좀 있으면 또 선거 나와서 거기 또 빚 생기고 그런 거 아닙니까? 반복동. 그렇게 이런 식으로 하고 예. 생활은 집사람이 많이 했죠. 생활은 집사람이 예. 자, 이게 말이 26년이죠. 야, 이번에 낙선했으면 더 이상 안 하실 생각이셨죠? 그랬죠. 매번 그랬어요, 사실. 매번 그랬어요. 이번에는 떨어지면 이제 노무현이 대통령님이 이렇게 세상 떠나면서 제가 일이 없어졌듯이 이제 문재인하고의 또 인연 때문에 다시 시작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정말 제가 더 할 이유를 찾을 수 없었겠죠. 이제 그러면 이제 끝이었겠죠. 예. 글쎄요. 이제 시장님 맛을 보셨으니까 20몇 년을 바라다가 시장직에 올라서 지금 시정을 해보니까 어떻든가요? 진짜 어려워요. 이거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요? 예. 우선 이렇게 선거는 바쁘기는 해도 이렇게 막 책임감, 이렇게 중압감에 이렇게 억눌리는 건 좀 이거보다는 덜한 것 같아요. 근데 막상 시장 맡고 보니까 엄중해요. 특히 울산이 수십 년 동안 지금처럼 어려운 적이 없었어요. 상징적으로 2002년인가 스웨덴 말묘에서 거대한 세계적인 큰 크레인을 $1 그리고 스웨덴이 그걸 처리할 길이 없어서 그냥 누가 이거 가져가려고 하면 그냥 주겠다.
스웨덴의 조선소들이 예, 예. 몰락하는 과정. 그 몰락할 예. 때죠. 그래서 거기에 아주 큰 조선소가 이제 몰락하면서 그 크레인이 남았는데 이거를 누가 가져가라. 그냥 가져가라. 예. 그 1달러만 내라. 예. 그건 또 그냥 주면 안 되는 모양이죠. 증여가 되나. 하여튼 그렇게 해서 1달러 주고 그걸 가지고 왔거든요. 그때 울산에서 가져왔습니다. 네, 울산 현대중공업에서 가져왔죠. 그 가져올 때 스웨덴 사람들이 그 이제 해체해서 배에 실려서 출항할 때 그 바닷가에 서서 막 이렇게 눈물을 흘렸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현대중공업 울산에 지금 서 있어요. 그대로 서 있는데 이게 지금 8월 1일부터 이렇게 공장이 문을 닫으면서 그 이제 해양 프렌트 사업부가 문을 닫았거든요. 그게 지금 그냥 서 있는 거예요. 그 서 있는 거, 저게 어떤 울산의 그 어떤 경제적 지금 현재의 처지를 상징하는 거 아닌가 싶어서 그 크레인을 볼 때마다 정말 가슴이 서늘해요. 시장님이 됐으니까 이제. 그러니까요. 저게 내 책임이구나 저거. 저 다시 작동시켜야 되는데 계속 머물러 있으면 언젠가 또 누군가가 이거 우리가 가져간다 이러면서 1달러 내고 가져가는 거 우리가 또 울고 그래야 되는데 저거 작동을 다시 하는 책임이 내한테 있다는. 후보 시절이 좋았군요. 후보가 낫죠. 후보가 낫죠. 좀 다 떨어지면 안 되지만 정말 시장은 아주 엄중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크레인을 매일 보시면서. 예, 정말 크레인 한 번씩 봐요. 보고 저 다시 작동시켜야 된다. 그게 내 책임이다. 예, 지금 열심히 작동시키는 거를 지금 작업에 들어가 있어요. 노무현 대통령하고 문재인 대통령, 그러니까 선후배가 두 사람 다 대통령이 되는 굉장한 인연을 맺으셨는데. 그렇죠? 뭐 훌륭하신 분들이니까 그거 하신 거고. 두 분의 스타일이 다르죠. 정말 그렇게 다를 수가 없어요. 그렇게 다를 수가 없고. 어떻게 그렇게 다릅니까? 구체적으로 좀. 하여튼 그 노무현 대통령님은 굉장히 창의적이에요. 저돌적이고 그리고 어떤 때 화를 벌컥 내면 이 감당이 안 돼요. 한참 회의하다가 그냥 탁 집어던지고 나가버리면 이제 몇 명 같이 이제 뭐 계보라고 하나 뭐 이렇게 같이 이렇게 논의하는 계보 몇 명 되지도 않는데. 몇 명 때는 안 해요. 빤해요. 우리는 그냥 낙동강 오래할처럼 딱 떠가지고 같이 나갈 수도 없고 앉아있을 수도 없고 그런 처지가 돼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끼리 씩씩거리죠. 저렇게 혼자서 화나고 가버리면 우리는 어떡하냐고. 그런 어떤 아주 좀 그런 게 아주 저돌적이고. 보스 기질도 있죠. 보스 기질도 있고. 이제 야구로 말하면 아주 투수 중에 아주 독특한 공을 아주 구질이 좋은 날카로운 공을 던지는가 하면 한 번씩 그냥 폭투도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부 이제 저 같은 외야수, 저는 이제 외야수라는 느낌을 받는데 이게 막 쫓아다니면서 막 열심히 주워다가 갖다 주면 뭐 이렇게 제대로 던지면 투수가 안타 맞으면 그거 주워가지고. 그러니까요. 그런데 저는 정말 문재인 대통령은 날 이렇게 보면 냉정해요. 폭투하는 그 폭투가 있어도 표정 안 변해요. 안 변하고 평정심이 대단한 거예요. 네, 평정심이 아주 강해요. 잘 읽혀지지도 않고 또 감정의 흐름을 파악하기도 어렵고 그리고 굉장히 폭이 넓어요. 진짜 무슨 이런 일들이 있어요. 뭐 옛날 80년대에는 뭐 노동조합법상 제3자 개입 금지라는 게 있어가지고 뭐 이렇게 노동쟁의 중인데 거기 가서 연설하면 그 법 위반으로 구속도 되고 그랬거든요. 시민단체 끼지 못하게 하는. 예. 근데 그런 걸 그냥 곧잘 넘나드는 거예요. 뭐 제 변호사 사무실 하고, 송변, 내가 오늘 한 건 하고 왔다. 노무현 대통령이요? 네. 뭐야, 또 무슨 일을 저지르는데요? 야, 내가 오늘 저 대면하는데 구경하러 갔다가 이놈들이 자꾸 마이크 잡고 한마디 하라 하길래 확 저질러 버렸다니. 이거 돌파해야 된다. 여러분들, 악법은 법다이다. 제3자 개입금지법 이거 여러분 우리 돌파합시다. 그러면서 형 큰일 났나 이제 또 우리 또 망했다. 또 구속된다느니 뭐니 또 난리 나겠다. 그래갖고 막 이제 저하고 이제 입씨름하고 싸우고 뭐 그런 일이 생기는데 그런 거 가지고 이제 제가 문재인 변호사하고 상의를 하죠. 또 이런 일이 생겼는데 어떡하면 좋냐.
그 한숨 푹 쉬어도 그렇다고 원망하거나 이렇게 탓하지 않고. 탓하지 않아요. 그냥 뭐 수습해야지 하는 식이고 그랬어요. 두 분이 합이 정말 잘 맞았군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러면 노무현 대통령하고 문재인 대통령하고 그렇게 기질적으로 다른데 예. 공통점이 뭐길래 같이 일을 하셨어요? 공통점이 있습니까? 사람에 대한 그 애정이랄까. 그러니까 그게 무슨 그 사람을 굉장히 같이 사람의 가치. 그러니까 돈,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물질 만능, 물신주의 이런 거에 대한 상당한 좀 혐오감과 그러면 안 된다는 어떤 자기 경계가 강했던 것 같고요. 그게 두 분의 공통점이죠. 예. 그런 점은 저도 비슷합니다. 사람을 중시한다. 어떤 경우도 사람이 우선이다. 그런 점이 두 분을 묶고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어려운 사람을 그냥 이렇게 피하지 않죠. 그냥 보내지 않죠. 그런 점에서 깊은 저 밑에서는 같은 연결 교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지애가 대단했습니까, 그분들이? 그렇습니다. 예. 자, 민선 7기입니다. 울산이. 네네. 민선 7기. 네네. 민선 7기고, 포용적 복지, 개발과 보존의 조화. 개발과 보존의 조화, 요거, 다른 데는 거의 비슷한데, 개발과 보존의 조화, 요게 색다르더라고요. 이게 결국 저는 표현을 좀 이보다는 좀 다르게 하는데, 보존? 인간과 자연의 조화라고 생각합니다. 인간과 자연의 조화. 예, 그러니까 뭐냐면, 울산이 1962년에 공업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돼 가지고 공업단지가 되면서 무자비하게 이렇게 자연을 파괴했거든요. 결국 인간이 자연을 지배하는데 아주 파괴적 지배를 하죠. 그래서 엄청나게 이제 아름다운 자연이나 이런 산천이 이제 이렇게 공업단지로 그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이 쓴 출범 선언문 보면 이 공업단지의 한마 소리가 이렇게 동해 바다를 진동하고 그러니까 이게 소음이거든요. 소음 공해를 동해 바다를 진동시키고 그리고 시꺼먼 연기가 이 하늘을 온통 덮을 때 우리는 산업화의 길로 나서게 되리라. 뭐 이런 정말 이게 어떤 대재앙을 지금 자연의 관점에서는 재앙인데 자연에 대한 고려가 그때는 전혀 없었죠. 그런 점에서 앞으로 이제는 울산도 자연의 가치, 인간의 가치를 더 중시해야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것도 가져오신 건가요? 반구대 암각화. 암각화 그림이 그려져 있는 머그컵을 저한테 뭐 종이컵 쓰다가 뭐 혼난 일이 있다고 제가 들어서요. 반구대 암각화 머그컵을 가져오셨어요. 까만 몇 개 들고 오시지 하나 달랑 들고 오셨네요. 밖에 또 있어요. 자 앞으로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반구대 암각화에 대한 주목하시는 것도 그런 이유군요. 그렇습니다. 큰 틀에서 그동안에 울산이 너무 공업만 강조하고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사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는데 지금 울산에 자랑해야 될 이런 자연과 문화 이런 게 이제 이거는 문화적인 것이죠. 7,000년 전에 우리 선조들이 바다에서 제법 많이 떨어진 곳에 한 40km 정도 떨어진 곳에 큰 바위에다가 이 암각화를 새겨놨는데 거기에 고래 종류를 수십 가지를 55마리의 고래를 새겨놨는데 고래가 새끼를 안고 있는 이렇게 베고 있는 것도 새기고 또 출산하는 과정도 이렇게 새기고 고래 출산하는 그림도 있어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야 이게 그걸 굳이 또 암각화로 그렸을까? 그러니까요. 그때 그 그림분이 어떤 생각을 했는지 하여튼 종류도 다양하고 이제 그런 훌륭한 문화유산이 이제 울산에 있는데 이걸 어떻게 우리가 국민에게 알리고. 이게 언제적 겁니까? 반구대 암각화가? 이게 한 7,000년 됐다고. 7,000년이요? 신석기 시대예요 그러면? 신석기 시대. 이거 세계적으로 유명합니까? 이게 이런 계통의 암각화로서는 세계 최고의
그 문화적 가치가 있다고. 안각화가 고래를 그린 건 전 몰랐습니다. 예. 고래만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 공장장님 비슷한 모습에 호랑이도 여기 제법 있습니다. 고래하고 호양이요? 예, 호랑이. 그러니까 이 지역이 아마 생태 보고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예. 그래서 연결해서 수소 전기 버스를 전국에서 처음으로 투입한 것도 그 연장선상에서 예, 그렇습니다. 이제 수소 전기 버스가요. 예. 일반 전기 버스하고 달리 버스 한 대를 그 수소 버스를 타면 40대 일반 가솔린 그 차에서 내는 매연을 흡수한다는 겁니다. 아, 흡수도 해요? 그게 흡수하는 것이 자기가 배출만 하지 않는 게 아니라 예. 흡수도 해요? 이게 공기를 빨아들여 가지고 공기를 빨아들여서 그거를 수소와 물로 이렇게 분해하면서 이렇게 차가 가는 거거든요. 차가 가면서 공기 이제 정화하는 거예요? 그렇죠. 집에 있는 산소 정화기하고 에어 클리너하고 똑같은 그런 확실히 기능. 알고 얘기하시는 거 맞죠? 제가 공부 많이 해요. 요즘 울산 살리려면 공부 많이 해야 돼요. 수소버스가 단순히 오염을 배출하는 게 아니라 여기 오히려 공기 정화는 예. 거군요. 공기를 빨아들여서 수소와 물을 생산합니다. 그래서 아주 깨끗한 물도 생산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수소가 생산되면서 그 수소가 전기로 변환돼서 이게 차가 가는 겁니다. 울산이 네. 세계의 수소 산업 허브 도시가 되는 게 울산시의 목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여쭤봤습니다. 지금 울산은 벌써 버스도 그렇지만 지금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그 수소 택시 관공차는 이미 관공서에는 제 시장실에도 그 수소 자동차가 배정돼 있거든요. 그만큼 이제 일반화의 과정을 빠르게 걷고 있습니다. 이제 대량 생산을 할 수 있는 기본. 이쪽으로 잡으셨군요. 국내 최대 수소 연료전지 연구. 네. 수소 연료전지 실증화 센터. 수소 산업의 메카. 이제 공장에 검은 연기가 아니라 수소 산업으로. 예, 오히려 진짜 검은 연기를 다시 빨아들여야죠, 이제.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 텐데요. 예. 혹시 가면은 꼭 이 얘기를 예.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오셨는데 못 하신 얘기가 있나요? 예. 저는 많이 있는데. 예. 저도 시간이 이렇게 짧은 줄 몰랐네요. 저는 한 30분을 한다고 그렇게 알고 왔는데. 30분. 됐나요, 벌써? 25분 정도, 26분, 7분 됐어요. 아이고, 그렇게 빨리 지나가는군요. 저는 울산에 앞으로 아까 말매의 눈물. 그걸 내가 다시 씻어내고 그걸 작동하는데 지금 아주 거대한 그 산업을 준비하고 있는데 국민들께서 관심을 좀 가지고. 거대한 사람이 뭡니까? 부유식 해상 풍력 발전 사업인데요. 그것도 또다시. 예. 그건 신재생 에너지 사업이네요. 그렇습니다. 그거 뭐냐면 지금 울산 앞바다에 58km 떨어진 곳에 동해 가스전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산유국이에요. 95번째 산유국이에요. 그래요? 네. 그 가스하고 소량의 석유가 계속 나오고 지금도 그래요?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2020년 되면 생산이 끝나요. 얼마 안 남았어요. 네. 참 아쉽게도 끝나요. 그 끝나면 원래 해저광물자원법에 의하면 그 가스 기지, 거대한 기지를 철거해야 돼요. 그게 이제 석유공사 소속인데 그러면 엄청난 돈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거를 없애지 말고 거기를 그 기지를 이용해서 그 인근에 그 인근이 이제 현해탄 아주 바람이 많은 곳이에요. 거기다가 한 원자료 한 10개 정도에 해당되는 그런 대단히 풍력 발전. 임기 내에 가능합니까 그게? 임기 내는 안 돼요. 한 번 더 하셔야 되는데요. 임기가 10년 안 되거든요. 우리 한 번 더 해야 된다 그래서. 제 속을 그렇게 빨리 알아차리면 어떡합니까? 이 계획은 시작은 내가 했지만 이걸 끝내려면 내가 한 번 더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그건 저는 아직 얘기할 단계는 아니고요. 하여튼 이 산업이 우리나라의 미래만이 아니라 전 세계의 그 신재생 에너지 분야의 어떤
태풍의 핵이 될 걸로 저는 믿습니다. 시장님이 그 프로젝트를 성공시키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오. 그리고 말미의 눈물 그 크레인이 다시 작동되는 모습. 울산의 눈물은 없다. 없다. 말미의 눈물은 울산의 말미의 눈물은 없다. 저는 그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세계 최대의 네. 풍력 그 발전 프로젝트 시작하실 때 그때 또 한번 알려주겠습니다. 지금 실시간 검색어 1위가 울산 시장입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죄송하실 건 없고요. 부끄럽고. 송철호 시장님, 예. 26년 만입니다. 26년 만. 그리고 지금은 재미가 들려주셔가지고 한 번 더 나오시는 것으로. 오늘 여기까지 하고 수소 버스하고 그 풍력 발전 저 관심 많거든요. 그거 관련해서 다시 한번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꼭 예. 성공적인 모습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예. 울산의 눈물은 없다. 송철호 울산 시장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불친절한 AS. 송철호 시장님 인기 많네요. 지금 현재 문자가 1000개가 넘습니다. 네. 송대관 씨와 목소리가 100% 일치한다. 문자 있었고요. 너무 많네요, 문자. 다 읽어드리지 못하겠고, 예. 1000개가 넘습니다. 예. 검색어가 괜히 1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저희 버스 기사님, 택시 기사님, 예. 이 버스는 뉴스 공장이 나오지 않는다고 하는 고발 접수하고 있는데 오늘은 정말 재밌는 문자가 나왔습니다. 진접에서 석계 가는 73번 버스. 보통은 이제 소리가 너무 작다. 더 키워달라는 문자가 오는데 창문을 열고 뛰어내려야 안 들을 수 있어요. 극장 수준으로 크게 틀어주셨습니다. 네. 잘하셨고요. 예. 그 외 광역버스 5500-1번, 인천 6번 버스, 장애인 콜택시 기사님, 부천에서 광명 가는 뉴스공장 듣고 있다고. 뉴스공장 이 번호는 안 듣고 있습니다. 고발 접수하고 있으니까, 예, 알려주십시오. 송철호 시장님 문자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많이 왔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G20에서, 예, 이게 가장 핫한 이슈였죠. G20에서. 미국, 중국 정상이 만나서, 합의하자 이제 앞으로 90일 동안 이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자, 이거 짚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경제 최백은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8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초스피드로. 자, 단판 물론 결론이 난 게 아니라 앞으로 90일간 해보자 이거죠. 네. 예, 해보자 이건데 이게 이제 90일간 중단한 이유가 뭡니까? 저는 그 미국이 중국에 대한 이 싸움을 너무 늦게 시작했다고 제가 오래전부터 주장했던 사람인데요. 중국을 결국 이제 그러니까 굴복시키겠다는 세계 패권은 내가 갖는 거지 나눠 가질 수 없는 거다. 이런 인식 속에서 중국을 압박을 하는 건데. 너무 늦게. 중국이 그래. 너무 큰 이후에 한 것이다. 그렇죠. 예. 했는데 또 거기다 또 90일 휴전? 그러면 이건 시간을 주는 거죠. 중국한테 자꾸만 시간을 준다는 점에서 저는 이게 미국이 사실상 그러니까 저는 이 양보한 거로 보고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중국이 이 무역 전쟁에서 버티다 못해 나온 게 아니라 미국이 양보. 예를 들어서요. 예. 미국에서 이제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합니다. 국내 전문가들조차도 중국이 90일 동안의 휴전을 얻어내는 대가로 예. 대두라든가 뭐 천연가스 수입을 이제 그러니까 이제 허용했다 이렇게 하잖아요. 예. 근데 10% 2천억 달러에 대한 10% 관세에서 25%로 관세를 올리고 아마 15% 관세 올리게 하게 되면은 중국의 수출도 굉장히 많이 줄어들 거란 말이에요. 예. 타격 볼 거란 말이에요. 이 수입이요. 예. 그러면 그거 뭐 충분히 저는 상쇄될 수치이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주판을 튀겨도 중국이 미치는 장사는 아니다 이렇게 보고요. 장사 아니고 그다음에 이제 뭐 협상이 만약에 90일 동안 제대로 진전이 안 되지게 되면은 다시 뭐 대두하고 뭐 천연가스 이런 거 다시 또 수입 중단 또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중국도요. 기본적으로 이 문제는요. 중국이 그러니까는 미국하고 대등한 그러니까는 이 경제 대국으로 크는 걸 용납하지 못하겠다는 것이 하나 그렇죠. 깔려 있는 겁니다. 미국이. 그래서 이제 산업 정책에 정부가 개입하지 말라. 네. 산업 정책을 적극적으로 피지 말라는 얘기고요. 중국이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중국이 중국 산업 정책에 중국 정부가 너무 개입한다라는 그렇죠. 게 미국 정부 입장이죠.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줘가지고 네. 중국 산업을 이제 육성하고 그다음에 뭐 외국 기업들한테 지적재산권도 뜯어내고 뭐 이런다 이거죠. 그러니까 예, 미국식 예. 표현에 의하면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미국이 금융위기를
위기를 겪은 이유 중에 하나를 대외적인 요인으로 지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외국으로 나간 많은 달러들이 네. 월가에 다시 재유입돼 가지고 그게 미국의 통화 정책을 굉장히 교란시키고 있다. 그러니까 소위 통화 주권, 경제 주권을 훼손시키고 있다는 이런 인식이에요. 그래서 중국에 대해서 그러니까는 중국이 미국에 대해서 갖고 있는 상당한 무역 흑자를 줄이라 그러는데 중국이 미국에 대한 무역 흑자를 줄이게 되면요. 중국은 무역 적자 국가로 전락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한국, 독일, 일본, 대만, 일본 이런 나라들에 대해서 중국이 대규모 무역 적자를 보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미국한테 유일하게 흑자를 보고 있는데 그것마저 줄이라 그러면은 중국은 무역 적자 국가로 전환되어 있어요. 예. 이건 중국이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적자국으로 전환하는 것은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중국한테 요구하는 것이 중국이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협상이 이게 타결되기 쉽지 않은 것이고요. 그런 점에서 중국 입장 속에서는 최대한 그러니까 미국의 이 공격에 대해서 방어할 그러니까 수단을 확보하기 위한 시간을 이제 버는 게 중국 지금 입장에서 최선이죠. 나쁠 게 아니다 이게 그렇죠. 전혀. 예. 이 90일간의 협상 예. 기간이. 그렇죠. 그런데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중국은 미국이 그 거의 적자를 볼 수준으로 혹은 뭐 거의 비슷하게 대미 흑자를 줄여라. 네. 그걸 압박 수단으로 삼는다면 중국이 말씀하셨다시피 자기들이 미국과 무역에 있어서 적자를 볼 수는 없으니 협상이 불리해지는 거 아닙니까? 할 수 없는 게 있으면 불리해지는 거 아닌가요? 결국은 그러니까 이 주고받는 식으로 예. 주고받는 식으로 하는데 지금 미국이 중국에 대한 무역 적자는요 굉장히 구조적인 문제예요. 미국의 그러니까 제조업이 경쟁력이 약화된 속에서 그러니까 중국에서 저렴한 그러니까 공산품들을 미국 내에서 다시 생산하기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러니까 제 하나 상징적인 사건이 1984년에 미국의 칼라 텔레비전 생산이 완전히 중단돼 버립니다. 제니스라는 당시의 제품이 말레이시아로 넘어가면서 지금 뭐냐 미국이 국민소득이 높아지면서 그런 이제 그러니까는 한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데서 수출하는 상품들하고 경쟁이 안 되는 거죠. 이제 그러한 결과들인 거거든요. 이제 그런 점에서 그러니까 중국을 압박한다고 해서 갑자기 중국이 만든다는 것을 미국이 만들 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올해 그렇게 무역 전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에 비해서 무역 적자가 한 9% 정도 9월 달까지 집계해 보면요. 더 증가했어요. 미국이. 오히려. 그렇죠. 예. 이런 무역 전쟁 하는 와중에도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별로 이제 효과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요. 아하, 실제로 없는 것이고. 별로 효과가 없다. 예. 그런데 그 핵심은 결국은 반도체가 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거는 왜 그렇습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그 반도체라는 것이요. 3차 산업혁명하고 4차 산업혁명을 잇는 이게 사실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연결되어 있는 부분인데, 중요한데. 예. 연결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 3차와 4차 산업들의 그 하드 인프라에 해당되어지는 게 이 반도체예요. 그 사실 뭐 인공지능이 발달하려면은 빅데이터를 확보해야 되고 빅데이터를 확보하려면은 사실 플랫폼 기업이 돼야 되고 그러려면 결국은 뭐냐면 이 클라우딩 이런 것들이 기술 역량이 뒷받침돼야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결국 IT 기업의 이제 발전에서 사실 이게 다 비롯되어진 것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반도체라는 것은 지금 그러니까 3차와 4차 산업혁명의 이 하드 인프라의 핵심적인 어떤 요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만 빼놓고는 중국이 사실 거의 추격해가고 있어요. 아, 미국을. 예. 반도체 부분만 지금 격차가 있다. 그렇죠. 지금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제가 소개한 미국에서의 팡 기업이라는 것들, 예. 뭐 페이스북에 해당되어지는 게 중국 하면 어떤 기업이 생각납니까? 텐센트 같은 거 생각나잖아요. 아하. 그다음에 이제 뭐 애플 뭐 저기 아마존 같은 경우는 알리바바가 있죠. 그렇죠. 그다음에 구글 하게 되면 바이두라는 게 있죠. 중화 문화권에서는 거의 따라잡았죠, 거의. 예, 거기다가 이제 인공지능도요. 지금 미국한테 유일하게 경쟁 상대 국가가 중국으로 지금 부상하고 있습니다. 우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러니까 미국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좋은 과학자들을 많이 확보한 반면에 중국은 굉장히 쪽수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굉장히 많이 확보하기 용이합니다. 훨씬 더 많으요. 제가 뭐 부적합한 용어를 썼습니까? 뭐 쓸 수 있는 단어입니다. 예. 예, 인구수. 그래서 예. 인공지능에 있어서도 그러니까 미국하고 유일한 경쟁 상대로 지금 부상하고 있는 게 중국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실 대부분을 지금 사실 그러니까 중국의 목표가 독일, 일본을 제치고 미국과 대등한 그러니까 상대로 이제 그렇죠. 부상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걸 미국은 그걸 용납하지 못하겠다는 거죠. 그렇죠. 이제는 막아야 되겠다고. 그렇죠. 예. 진짜로 근데 그렇게 될 것 같아서. 예. 미국 근데 입장에서 보기에. 이번에 이제 결국 90일간 유예를 한 거는 미국도 사실 부담을 느낀 거예요. 미중 간에 그러니까 사실 경제 냉전을 벌였을 때 미국 경제 지금 둔화되고 있고 금융시장도 출렁거리고 있고 이런 상황 속에서 자신들도 그러니까 이걸 감당하기가 계속 이어가기는. 감당하기가 이제 만만치 않다는 것을 저는 이제 인정한 거, 고백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미국도 이게 이제 중국 봐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미국이 보기에도 미국도 그만큼의 타격을 입었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그만하고
풀어보자. 근데 그 중에 핵심이 반도체를 놓고 전쟁이 벌어질 것이다. 예. 예. 남은 부분이 뭐 그것뿐이 없습니다, 사실. 실제로 핵심은 예. 반도체 부분이 될 것이다. 여기 반도체를 만약에 미국, 중국이 그 정도 수준으로 따라잡으면 우리나라도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우리나라가 사실 최근에 뭐 뉴스를 보게 되면 반도체 의존도가 굉장히 높게 나오고 그렇죠. 있잖아요. 예, 삼성전자. 그런데 삼성전자가 전 세계 반도체 판매액 중에 한 44.2% 정도가 절반이네요. 중국입니다. SK 하이닉스가 한 33.8% 정도 지난해 기준으로요. 교수님 여기까지 해야 되겠는데요. 예. 이거 그러니까 한 번 더 얘기해야 되겠는데요. 사실 중국이 반도체 계속 굴기에 얘기하십시오. 반도체 굴기에 성공한 안녕.